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금융, 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라고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수정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유지를 해왔던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암기하듯이 이렇게 외운 자유방임주의 경제 시스템이 1930년대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했고 또 그게 왜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변화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겠죠.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시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그 시대에 유지하고 있던 경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낼 때 그때그때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수정하고 튜닝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해온 거죠. 자유방임의 경제체제에서는 대공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했고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정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내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40년 이상 이어져 온 신자유주의가 현재는 여기저기서 한계에 치달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왜 한계에 치달았는지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잠깐 돌려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1980년대 초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80년대 그 당시에 한참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던 30대 이상의 나이였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대략 70대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경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로 변화하는 그런 과도기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세계 무대는 그때부터 변화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에 올라타고 변화한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요때 30대였던 사람들은 지금 50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50대 후반 이상의 사람들이 IMF 이전부터 경제활동을 해왔고 외환위기를 겪고 금융과 노동시장 등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경제 격변기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댓글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50대 후반 이상 되는 분들은 IMF 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 당시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제 충격과 경제 격변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본 분들인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분들은 또 한 번의 큰 구조조정과 경제 격변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앞으로 확정적으로 그런 큰 변화나 충격이 온다는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몸으로 경험해 본 세대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저를 포함한 40대 후반 이하의 세대는 IMF 터지고 경제 격변기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시점인 2000년대 이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서브프라임 사태 등 굵직한 경제 충격은 있었지만 IMF 사태처럼 국가적 큰 구조조정과 사회경제적 시스템 변화를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IMF 시기를 살았었고 집안이 어려워진 경험을 한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누군가의 부양을 받고 있던 학생일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IMF 위기를 겪은 건 겪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IMF 시기에 집안이 힘들었던 경험을 하긴 했지만 IMF 위기 때 어려움을 직접 겪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당시에 직장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직접 소득활동을 하면서 집 산다고 사업한다고 자기 명의로 빚도 있고 저축도 있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는 그런 소득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로서 그 경제 충격을 겪었을 때 진짜 겪었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큰 경제 충격과 변화를 경험한 50대 후반 이상의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재 40대 후반 이하 세대들이 현재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더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경기가 못 살아나면 결국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물가 가지고 전부 난린데 물가는 결국에는 잡힐 거다. 금리 인상을 해봐야 얼마나 올리겠냐. 계속 올리면 부채 문제 터지고 경제가 무너지는데 못하지. 뭐 그런 대규모의 경제 충격이나 구조조정은 안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현재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도저히 잡힐 기색이 안 보이는데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물가가 조금씩 잡힐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지금 미 연준은 올해 금리를 4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시장에 있는 돈 자체를 흡수해버리는 양적 긴축은 하반기쯤에 고려해 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물가가 더 오르면요. 긴축을 상반기로 땡겨서 했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금리 인상 4번 한다는 거 6번, 7번 해도 안 잡히고 0.25%씩이 아닌 0.5%씩 빅스텝으로 올려도 안 잡히면 현재 금리 0.25%인데 30배가 넘는 7, 8%까지 올린다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겠죠.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불안하라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확신을 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계획대로 금리 인상하고 물가가 잡히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1960년대 일어난 베트남전으로 미국은 전쟁 자금을 조달하느라 엄청난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와중에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과 달러를 연동시키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전쟁 자금과 사회 보장 자금 등 여러 부분에 쓰일 목적으로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달러를 실컷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고 석유 가격이 3, 4배 올라서 공급 위기가 발생해서 안 그래도 만성 인플레이션 문제를 앓던 미국 물가 문제에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9% 전후로 치달아버리는 동시에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불어난 이자와 대출 제한, 가계고 기업이고 불만이 폭증할 거니까 재선을 염두에 둔 닉슨은 정치적인 이유로 당장 해야 할 긴축이 아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죠. 대신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물건 가격 통제 정책을 펼쳐버리면서 기업 수익성은 악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1970년대 미국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죠. 아무튼 닉슨은 떠났고 금리를 올리면 최소한 물가가 유지라도 되어야 할 텐데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는 더 올라버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업과 가게가 받는 타격은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 강요들끼리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1979년 2차 오일 쇼크까지 또 터져버리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이 13%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이제 미국이 남미 같은 만성 인플레이션 국가가 되든지 대공황이 다시 반복된다는 엄청난 위기감에 빠져드는데요. 그 시기 1979년 이때 미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라는 사람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준에 매파, 비둘기파 이런 말 하잖아요.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경제성장은 좀 더디더라도 물가 안정을 더 중요시해서 긴축을 선호하는 부류가 매파고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 부양 등 통화 완화적 입장에 서 있는 쪽이 비둘기파입니다. 물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매파가 올라섰겠죠. 지금 현재 연준 의장 파월이 얼마 전에 연임을 하면서 자기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말이 폴 볼커를 수식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무튼 볼커는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같이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물가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포기하고 상상 이상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오일 쇼크 전에 5% 정도였던 금리가 오일 쇼크를 겪고 올리고 올리다가 10% 수준까지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고 또 금리는 금리대로 많이 올라서 기업 망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연준 의장 폴 볼커는 금리 인상을 더하게 됩니다. 취임 후 10월 6일 토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준금리를 4%포인트 올려서 15.5%까지 올리는 그런 조치를 발표해버리는데요. 시장은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에 공격적으로 나올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때 언론들은 이 상황을 두고 볼커의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국민들도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상상도 못한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경기를 완전히 포기
포기하고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한 건데요.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기업 파산은 줄을 잇고 실업률은 10%대로 급증을 했습니다.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면서 당연히 기업과 국민의 분노는 폭발을 했겠죠. 당시 카터 대통령은 정치적 큰 타격까지 입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감세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던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죠.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방 더 남았는데요. 이렇게까지 금리를 확 끌어올렸는데 물가가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볼커는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는데요. 81년에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기업들은 엄청나게 쓰러지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에서 쏟아져 나왔는데요. 볼커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미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단호하고 소신있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빚더미에 앉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와서 볼커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준 건물을 봉쇄하기도 했었고요. 연준에 무기를 들고 난입하는 등 볼커는 재임 기간 중에 위협에 시달려 총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볼커 취임 후 79년부터 81년까지 3년 동안 21%까지 올린 금리 인상 끝에 드디어 끝없이 오르던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는데요. 20%가 넘던 인플레이션은 81년부터 꺾이기 시작하다가 83년에 인플레이션이 2%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내렸고요. 이렇게 물가를 잡은 미국은 눈물의 구조조정을 거쳤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경기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시동을 걸면서 다시 성장하게 되었죠. 사실 폴 볼커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게 했다는 것도 있고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소신있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서 미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도 있죠. 아무튼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금리를 이렇게나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힌다 생각을 못했겠죠. 그리고 설마 금리가 그렇게까지나 올라서 빚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요. 사실 제 또래만 해도 돈 빌리는데 금리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자산 사들이고 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어른들이 저희 세대한테 얘들이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 쓴다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이런 경제 격변기를 겪으면서 빚에 대한 무서움을 맛봤던 사람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어서 레버리지 효과니 뭐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